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모 대표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로부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오늘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오늘도 반박에 나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며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가 됐고 나토 국가들과 인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서 제가 늘 주장한 게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 했는데 여러 면에서 사진상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아주 멋있더라. 김건희 여사가 다른 영부인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도 꿀리지 않고 좋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원전 세일즈 얘기와 의전 얘기인데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윤석열표 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듯합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일단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무려 4년 9개월 만인데요. 현장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in my view, is essential to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 includ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remain deeply concerned that DPRK's continued escalatory ballistic missiles and tests and potential to conduct a nuclear test. 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に対し日米および米韓による迅速な対応を高く評価いたします核実験が行われた場合にも共同訓練を含め日米韓で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예, 보신 것처럼 이런 사각 테이블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운데 양옆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앉아서 대략 25분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국 큰 화두 테이블에서 오고 왔던 주제는 북한이었고 3국이 앞으로도 대북 제재, 추가 제재 혹은 북한에 돈줄을 죄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사각 테이블이지만 가운데 앉은 거는 이제 회담을 주최했기 때문에 주선자로서 가운데 앉았고 아까 앵커 말씀대로 25분 만나서 좀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은 만남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뉴욕에서 한미일 그 3국 정상회담 열린 이후에 임기 내내 그 한미일 3국 협력 회담을 회피해 왔죠. 그래서 4년 9개월 만에 열리기 때문에 한미일 3국 협력의 복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첫째, 북한 핵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중국과 또는 러시아의 관계에서 어떤 어떤 전선을 암시하는 거일 수도 있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북한에 대한 문제 이거는 만약에 북한이 예고된 대로 또는 어느 시점에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첫째, 미국은 이제 그 전략 자산, 전략 폭격기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전략 자산을 이제 한반도 주변에 배치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두 번째는 유엔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주목되는 거는 이제 한미일 3자 간에 또는 한미 양자 간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이제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돈줄을 조이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해외에서 노동자 보내서 돈 벌어오는 거 이런 거는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우회적인 돈벌이 수단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건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동참하거나 주도하거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럽을 순방하면서 제재를 풀어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만약에 알겠습니다. 북한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한미일이 진짜 제재를 아마 시작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주변 상황도 굉장히 긴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전에 지나갔던 자막 내용을 보면 바로 기관과 인물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있다. 미국이 그렇게 한 거고 우리도 조금 삼각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돈줄 조이기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미일이 만났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는 5월 중순에 5월 초에 만났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와의 이번 한일 만남이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 어제 4분간 대회에서 그냥 간단한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고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결국은 정말 꽁꽁 얼어붙은 한일 관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만남 자체의 의미가 있다면 한일 관계 기시다 총리와의 어제 서너 차례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일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꼬여 있고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파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국내 정치에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일본 지금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신냉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이를테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서 각 나라가 얻는 것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거고 일본은 왜 지금 필요할까요? 일본은 지금 7월 10일에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참의원 선거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뭐냐면은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2를 확보를 하면 125석 중에 82석을 확보를 하면은 그런 평화헌법을 지금 개정하겠다라는 게 지금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건 뭐냐면 자위대한테 군대 지휘를 주고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기시다 총리의 발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대응해 나가고자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공동훈련이 뭐냐? 결국은 한미일이 같이 공동훈련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대륙 진출의 신호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당장 지금 일본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53%가 넘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개헌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미일 공조가 강화됐다라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본의 저런 대륙 진출의 야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할 것인가 강화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도 중요하지만 일본도 견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국도 견제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는 거죠. 다른 면도 김준일 대표님이 좀 언급을 해주셨고 일단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7번째로 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나토 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태 지역과 나토 간의 어떤 긴밀한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가 됐고 그리고 특정 국가를 거명하기보다 이런 자유와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그런 규범에 입각한 질서가 존중되는 협력을 연대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막 그런 차원의 이번 나토 회의 참석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보 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저 약식 기자회견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를 형성했다. 지금 보편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다. 이걸 애둘러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 사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어제 최상목 경제수석도 그렇고 중국을 통한 수출호황 시대가 끝나가니까 유럽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 앞서 김주일 대표님도 이제 한미일 공조에서도 여러 면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데 좀 탈중국으로 가는 게 좀 급한 거 아니냐 여러 벌써부터 외교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 단어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예측 가능성이고 두 번째가 세계 시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만났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면서 강조를 하셨어요. 외교에 있어서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락가락하는 게 오히려 국익에 더 큰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전 정부를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한미동맹 강화뿐만이 아니라 자유,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이 될 수 있는 나토 회원국이나 서방의 여러 국가들과 함께 튼튼한 연대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노선은 저쪽이구나라는 걸 예측 가능하게 알려주는 게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카드다,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서 당시에도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까지 미국 정부도 그렇고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 서방 세계의 선진국들은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야 역으로 우리도 다른 사회, 다른 나라들에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지지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나토 방문에서 너무 단순하게 뭐 반중이다, 반러다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을 예측 가능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북핵 문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다자정상 외교였다라고 평가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이걸 좀 벗어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통하는 국제 정세도 아니게 된 거죠. 중국, 러시아 뭐 계속 특히 중국이 내부 언론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의 이런 노선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스페인의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내용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운과 번성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인에서 동포 간담회가 개최되는 것도 15년 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재외 동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제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주재 한국문화원을 찾은 게 여사로서는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스페인 마드리드 동포 간담회 개최도 15년 만에 처음이네요. 이미 1세대 동포 등과 1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어제 윤 대통령이 저렇게 여러 동포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의 첫 순방길에 크고 작은 의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크게 뒷말이 많이 나왔던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단 나토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찍은 사진이 눈이 감았다. 이걸 두고 글쎄 우리 대통령실 의전이 뭐 하는 거냐 오늘 국내에서 많은 비판이 좀 나왔거든요. 아니 저는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내내요. 그 해외 순방 때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외교 의전팀의 그 실수 문제가 계속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아셈 그 회의 때요. 각국 정상 그 단체 사진 찍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단체 사진을 놓친 거예요. 찍지를 못하신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그 의전팀에서 그 동선의 문제라든지 엘리베이터 문제 때문에 그 제 시간에 그걸 도착을 못 해가지고 못했다는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싱가포르인가요? 그 펜스 부통령하고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미국 부통령과. 네, 미국 부통령하고. 근데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가신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먼저 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났냐면 그 펜스 부통령을 기다리다가 잠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때 실수할 때마다 의전팀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음번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매뉴얼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런 게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새로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첫 해외 순방인데 이런 식의 이 세밀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이런 실수가 일어났다는 거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외교적인 부분, 특히 이 의전팀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그 실수들을 다시 한번 다시 되돌아봐서 그런 걸 뭔가 매뉴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기 보면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뉴질랜드 총리, 윤 대통령이 함께 다섯 명의 정상이 사진을 찍었는데 눈 감은 사진 대통령실이 정정 요청을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도 사진이 교체가 됐습니다. 몇 가지 장면이 또 의전 얘기가 또 있잖아요. 다음 장을 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던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노르고 악수 논란. 오늘 대통령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찰나의 순간을 두고 한미 정상 간의 관계, 양국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 이 말에 이도원 의원님 동일하시죠? 뭐 노르고 악수라는 거는 저건 의전 문제가 아니라 굳이 만약에 저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뭐 바이든 대통령의 매너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논란이 돼서 제가 그 여러 번 영상을 보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진 찍으러 왔다고 저 얼마 전에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악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불가리아 대통령한테 시선을 옮기고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흔들려고 한다면 야당에서는 실수하는 것 같고 언론에서도 뭐 지나치게 부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특히 다자회담에 이제 윤 대통령이 처음 가는데 다자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밍글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서슴없이 어울리는 거, 밍글링. 그거를 저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워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굉장히 밍글링을 잘하고 아무나 붙잡고 얘기 많이 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쪽에도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제 지나가다 윤 대통령이 있으니까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해서 거기서 4분 즉석에서 회담하고 예. 그런 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조금 본질적인 문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뭐냐면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 대한민국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아까 우리 장해찬 평론가가 그 예측 가능성이란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확실하게 추구하는 나라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기조에 서겠다. 예. 확실하는 거. 두 번째, 대한민국은 그 반도체, 원전, 방산 대단한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경제협력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 국제사회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이제 이번에도 냈고 앞으로도 낼 겁니다. 그럼 본질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질 얘기 잠시 뒤에 또 있으니까요. 주력산업 원전 얘기도 있습니다. 예, 김준일 대표님. 예. 나토 사무총장 면담 취소도 뭐 이번에 여러 얘기들이 많았던 주요 장면 세 가지에 들어가는데 나토 측이 우리 측에 충분한 양해를 구했고 핀란드, 스웨덴이 전격적으로 이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그 문제로 좀 긴박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저는 저 상황을 보면서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금 무시를 받는 상황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나토 사무총장도 가까스로 이제 출국하기 전에 이제 막판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토라는 성격 자체가 북대서양 조약기구고 북대서양에 지금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이 조금 아무래도 어떤 무슨 한국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안상 뒷전으로 좀 어느 정도는 밀린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사실은 세부적으로 조율을 할 거는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의전팀과 그러니까 회담팀이 이제 저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은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예. 찰나의 노루각수 이런 거 가지고 악마의 사진으로 한 장 찍으려고 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 혼자 서 있는 거 맨날 G20대 뭐 이런 거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공격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번에도 사실 일부 친야 성향의 예. 그 몇몇 인사들이 저 노루각수 아니냐, 무시당한 거 아니냐 비판을 뭐 했기 황교익 씨 뭐 이런 분들이 했는데 그분이 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뭐 야당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는 예. 좀 서로 이제 대통령을 존중해야죠. 그런 부분은 좀 저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자회담에서 회담의 연기라는 거는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제든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못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토 사무총장은 가급적 만났으면 좋겠다. 나토 사무총장은 국가 원수는 아닙니다. 다만 사무총장 출신이 미국 대선에 이제 출마한 적은 있었죠. 뭐 당선은 안 됐지만 예. 왜 이제 나토 사무총장은 그래도 한 번은 만나고 오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그 초청을 받았고 이번에 나토에 대표부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나토는 미국과 핵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미국과 그 나토가 어떻게 핵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럼 이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라도 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 자체는 중요했고 그래서 결국은 만나고 온 겁니다. 예. 제가 이번 주제 중간 부분에 이제 순방 이모저모를 짧게 살펴봤고요. 다시 본론으로 가서 윤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의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원전 세일즈에도 집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원전 수출 시장은 이제 중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까? 이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2009년 이후 끊어진 원전 수출에 제가 직접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조만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정상 세일즈 외교의 첫 번째 성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3, 4위권의 방산 대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대원 의원님이 정말 중요하다 하셨던 이 내용 지금 있어요. 우리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원전, 반도체 혹은 방산.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을 만났고 특히 폴란드 원전 관련해서는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 폴란드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이 직접 원전 관련 홍보 책자까지 주는 그런 화면까지 좀 보였어요. 네, 사실 제가 좀 별도로 주목했던 정상회담은 네덜란드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인데요. 예. 왜 이 두 국가와의 정상회담을 주목했냐면 여러 가지 세일즈 분야, 우리가 원전도 수출할 수 있고 또 무기도 수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진전이 두 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금 김종석 앵커가 말해준 것처럼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책자를 폴란드 정상에게 주면서까지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게 지금 폴란드와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세일즈 국가 간 거래 이슈는 사실 방위 산업입니다. 예. 폴란드 측에서 먼저 대한민국의 K2 전차를 비롯한 우수한 무기 등을 구매하고 싶다고 오히려 먼저 러브콜을 보내고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들어가 있는데 화면에도 이게 나오네요. 아마 예. 네, 대략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수석 같은 경우도 조만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계 방산 규모 3, 4위까지 갈 수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언론 브리핑을 한 건데요. 그렇다면 방산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위 산업의 수출 분야에 있어서 패키지로 원전까지도 우리가 같이 폴란드와 조건을 조율하면서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는 아주 탄탄한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실질적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네덜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마크 리터 총리가 한국이 원전 분야에서 선두인 것을 안다. 한국 원전 구매 고려 중이다라면서 단순히 립서비스로 보기에는 훨씬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았고 예. 그 자리에서 양국의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 초청을 했고 수락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여 국제무대 안보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원전이나 무기를 파는 세일즈 측면에 있어서도 폴란드, 네덜란드 두 국가와는 이 하반기 이른 시간 안에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폴란드가 구매 요청을 한
FA50 경공격기고요. 그리고 여러 네덜란드 관련도 우리의 주력 산업인 원전 혹은 K2 전차 얘기까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요. 이번에 원전 방산 세일즈에 윤 대통령도 꽤 공을 들였습니다. 한밀 삼각 공조 얘기와 여러 세일즈 외교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일단 이번 순방으로 윤석열표 외교의 윤곽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이번 배우자 외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여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뭐라고 했는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러 보기라고요. 이번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도 이틀 동안 5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할 말씀 하시지. 여기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컬처가 또는 K-문화가 또 K-요리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가까워하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말 더 경쟁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주장한 게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 했는데 그 사진상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아주 멋있더라. 박지원 전 원장이 극찬한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미영 의원님, 어제 저희 뉴스탑10 방송 중에 시청자 댓글에도 이 배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시청자분들이. 순방 내내 옷깃에는 김건희 여사 태극기 배지다. 물론 이번에 마스크도 나토 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준비한 것도 있는데 김 여사의 배지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은 이런 마음가짐이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한국을 대표한다, 내가. 정말 잘해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뭔가 의지를 다지고 그다음에 명분을 스스로 갖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한국에 계신 그 국내에 지금 계신 많은 국민들께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부인으로서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그 배지를 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누구라도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구라도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보니까 그 해외 정상 부인들하고 딱 이렇게 서 계시는 것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당당하고 멋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참 그 해외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각 의상 왼쪽 옷깃에 다 태극기 배지를 단 김건희 여사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배우자 혹은 그 스페인 국왕의 배우자 여러 정상 부인들을 만났는데 특히 이 내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만난 질 바이든 여사에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신 용기에 그 따뜻함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했더니 높은 자리에 가면 많은 조언이 있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생각과 의지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라. Just be yourself라는 글쎄요 명언에 가까운 얘기를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했더라고요. 질 바이든 여사도 그 정치인의 배우자로서의 생활이 꼭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예.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각각 결혼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그 부인을 잃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 캠프에서 일하던 그 자원봉사하던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한 질 바이든이 바이든을 만났던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예. 남편과 이미 이제 결별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난 거였습니다. 50년 동안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생활했어요. 얼마나 거기서 본인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습니까? 거기에서 얻은 이제 그 어떤 경험과 지혜를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 준 것 같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질 바이든 여사가 안 왔지만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경대를 선물한 거는 이제 보도가 됐는데 맞아요. 기억이 사실은 이제 영문학자 아닙니까? 질 바이든 여사.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시인 T.S. 엘리엇의 이제 한국판 시집 예. 이거를 그 구매해서
아마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만났으니까 아마 전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영부인 외교로서 많이 준비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도현님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경대 선물한 것도 저희 뉴스탑10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다른 깜짝 선물도 바이든 여사에게 전했고 바이든 여사에게는 이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라라는 조언까지 듣고 뭐 이렇게 오고 주고받았네요. 그러니까 바이든 그 여사도 이번에 못 오긴 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이 어떤 분이고 그 영부인이 어떤 분이고 또 이제 선거 때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이 정도는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왜냐면 본인도 정치인의 아내로서 느낀 게 많고 본인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극복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아마 같은 그 동지 의식을 갖고 전달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뭐 질 바이든 여사와의 대화가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요 본인의 관심 분야이기도 한 친환경 관련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마드리드 한 이곳을 찾았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 그 여사의 행보 하나하나는 모든 게 메시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친환경 재활용 매장을 찾았다. 장혜철 평론가님, 제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는 그동안에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뭐 반려견이라든지 혹은 문화예술, 친환경 쪽에도 좀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번 행보를 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배우자들이 이제 정상회담이나 다자 외교 무대에 나가서 이 내조를 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양대 키워드가 바로 문화와 환경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행보를 하거나 또는 친환경적인 것을 중시하면서 행보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봐왔는데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그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친환경 업체를 찾아 관심을 보이게 되면 스페인 현지 언론에서도 이 같은 행보가 보도되면서 스페인과 한국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이 좀 줄어들게 되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친환경 업체나 친환경 관련 어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간접적으로 응원을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품목에 대한 또 친환경 의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높아지는 순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행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뭐 단순한 외국에서의 한번 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의제나 ESG 같은 것들이 선진국의 어떤 주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때에 이 행보의 연속성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이후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나 또는 메시징에 대해서 통일된 어떤 뭔가의 포인트를 찾아낸다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내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향 중에 하나가 이 친환경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에코백을 들고 또 친환경 매장도 찾았고 굳이 패션 외교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번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 여러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한 것 같습니다. 이 김 여사의 외교 행보를 두고요. 일부 야권 인사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화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면서 그 나라를 상징하는 메시지이고 정치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다른 영부인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도 꿀리지 않고 좋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박지원 전 원장의 주관적인 평가까지 들었는데요. 뭐 어쩐다 저쩐다 하니까 좀 주눅 든 것 같다. 숙달되고 잘할 것 좋다고 본다. 이런 인터뷰 내용까지 있습니다. 김주일 대표님, 원래 순방을 떠나기 전에 김건희 여사를 두고서 뭐 조용한 내조를 해야 된다. 아니면 야당에서는 제2부속실 빨리 만들어라. 둘 중에 결정을 해라라고 할 정도로 여러 논란거리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 순방을 정면 돌파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번에 보여준 성과들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우려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평가가 좀 좋은 호평이 좀 많거든요. 여기에 이제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식 라인의 보좌를 받은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게 뭐 제2부속실이 됐든 뭐라고 부르든.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잘 아는 분야.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뭐 장혜찬 평론가가 설명을 했지만은
뭐 원래 이제 미술 쪽에 탁월한 이제 식견이 있었던 분이고 전시기획사 대표도 했고 예.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된 분야에 있어서 본인의 행보를 하니까 예. 전체적으로 호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연장해서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국내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논란이 됐을 때는 이를테면은 팬클럽에 뭐 사진을 넘긴다든지 뭐 이런 비선 논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논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교훈을 얻었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그게 이름은 뭐라고 부르든 공식 라인에 조직을 만들어서 그거에 보좌를 받고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 와서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시면은 예.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미지도 좋아지고 평가도 많이 올라가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제기했던 여러 우려들을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떨쳐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떨쳐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표가 좀 높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 하나는 그러면 활동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인식이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건 미봉책이에요. 언젠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같은 문제가 제기될 거거든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정면 돌파를 택한 걸로 보이고 정면 돌파다. 그 실질적인 첫 번째 검증 무대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였는데 적어도 나흘간의 일정 동안 김건희 여사 측에서 논란이 나오거나 뭔가 실수가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이 안 좋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토 정상회의 같은 일정이 계속 이어지고 국내에서도 누적이 된다면 이 여론이 어느 정도는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장혜식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높았다. 저 여론조사를 빨리 또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론조사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제작진이 준비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김건희 여사의 첫 순방 행보인데요. 이번 주제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오늘 여의도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준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준다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의 핵심 인물 수감 중인 김모 대표가 오늘 경찰의 접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모 대표 측 변호사가 어제 이어 오늘도 다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2013년 7월 11일) 밥을 먹으면서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2명의 사람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 2명 중 1명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고 1명은 기업가더라고요. 시계 얘기는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2012년 12월 19일 선거 이후에 따로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에 들어간 일도 없습니다. 제가 그 시계를 받은 일도 또는 구매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가 한 다음 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여러 얘기들이 벌써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김모 대표 측 주장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2013년 7월 11일에 밥을 먹으면서 본인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준석 대표가 2명을 거론하면서 내가 힘써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경찰청이 그 성상납을 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측이죠. 김모 전 대표를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나오는 내용들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조금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시계 얘기도 했는데 예. 아마도 지금 그 김 전 대표 측 얘기를 보면은 시계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이제 그 아이모 회사 거기 이제 방문했다는 얘기인데, 추진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습니다. 예.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동안 냈던 자료를 보면은 방문과 관련해서 이 전 대표가 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 그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어떤 식으로도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중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이 대표에게 이렇게 유리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김모 대표 측의 주장이에요, 김준일 대표님. 예. 그런데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결해 주려고 했다. 내가 힘써보겠다고 말했다. 이걸 두고 김모 대표 측 핵심 인물은 알선 수재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고 예. 저게 알선 수재죄가 될 수 있는지도 저는 좀 의문입니다. 뭐 법조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알 수 없어요. 지금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2013년 지금 7월 11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의 나이가 85년생이면은 저 때 만으로 27살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게 아무리 뭐 비대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청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가 이게 정황적으로 좀 말이 되느냐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예. 뭐 모르죠. 뭐 허세를 부리면서 이를테면 뭐 이준석 당시 비대위원이 허세를 부리면서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데 이거는 한쪽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리고 시계 얘기도 이를테면은 그때 시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준 적도 없고 1년 번호로 공개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기사가 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7월 11일이 아니라 뭐 8월인가 9월에 처음 그 박근혜 시계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단언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이 김성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럼요, 사실은 단언할 수 없죠. 예. 김성진 대표 같은 경우는 김모 대표입니다. 예. 김모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에 이제 뭐 사기 혐의로 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범죄 여부에 대해서 이거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다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고요. 이 부분은 경찰 조사로 우리가 풀어야지 이게 누군가의 증언, 맞아요. 진술만으로 이거를 단정하는 건 매우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다만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어쨌든 김모 대표 측이 오늘 우리가 경찰에 나가서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볼 필요는 있다. 저희도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정말 성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김모 대표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있었던 일들, 일정표, 그리고 카드 지출 내역, 김 이사가 대납한 것을 다시 환불한 내역, 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진술을 했는데 전부 다 일치하는데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할 만한 내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출했습니다.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준석은 적당히 뭐 신지혜나 진중권과 토론하는 수준으로 범죄를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정말 체포영장 나갈 수도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전혀 경찰 측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저는 뭐 해당 인물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는 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오늘 꽤 소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김모 대표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진짜 만약에 1년 번호가 있다면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단순히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문제 아니냐. 시계보다 그러니까 시계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을 소개해달라고 힘써달라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아마 진술 신빙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김모 대표 측에서 해당 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시계를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실제 뭐 1년 번호가 맞는지 등을 통해서 이 시계를 얻게 된 출처를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계와 관련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시계 여부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만약 이준석 대표 주장하는 것처럼 시계를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면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면 김모 대표 측의 진술 신빙성에 상당한 지장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김모 대표 측에서도 증거를 많이 제출했다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이준석 대표 측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소환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수사기관이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당내 윤리위의 속도는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보통 우리가 공직자들이나 주요한 정무직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기소 유무를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따집니다. 예. 기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이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게 바로 기소거든요. 예. 근데 이 기소 유무조차 결정되지 않았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소환 조사조차 통보하지 않은 상황.
어떤 증거들이 맞는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상황에서 당내 기구인 윤리위가 뭐 7월 7일에 결론을 낼지 또 미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도를 조금 빨리 내는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 같습니다. 정미영 의원님, 뭐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하시고 어찌됐건 이 사건과 떼야 뗄 수 없는 분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윤리위는 성접대 여부를 떠나서 결국 김철근 실장이 당시에 내려가서 증거인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여부만 본다고 하니까, 어제 김철근 실장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고 오늘 또 김모 대표 접견 조사 받았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정말 7월 7일에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윤리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이 수사의 결과물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따로 분리해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김철근 그 위원장인가 비서실장이 아무튼 그 갔던 그 부분이요. 이준석 대표가 시켜서 뭐 예, 증거인멸하러 간 거 아니냐 이 의혹이죠. 예, 그 의혹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리시켰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장해찬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그게 분리시켜서 되는 부분이냐, 윤리위에서 이거를 빠르게 하는 게 맞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경찰에서 이제 오늘 조사한 내용, 그 김모 대표에 대해서 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경찰도 수사 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든지, 이 증거가 그 믿을 만한 건지 아닌 건지를 자체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준석 대표를 소환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다 지금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마 일단은 조사를 그 김모 대표에 대해서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따져보고,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죠. 근데 7월 7일에 윤리위 다시 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일반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윤리위 지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리위에서 이거를 과연 수사의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당 대표에 관한 윤리위 징계 여부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입지는 당내에서도 좁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가교라는 여러 의미를 지녔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내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박성민 실장이 울산에 저희 지역구에 있다가 포항에 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박성민 실장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사임하게 된 겁니다. 뭐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성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퇴 소식을 이미 어제 들었다. 이 대표 오늘 말이었는데요. 이도원 의원님. 네. 박성민 실장의 얘기는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이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고 도움도 안 될 것 같다. 이걸 두고 아까 기자들이 이 대표에게 직접 질문을 했잖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이제 손절하는 메시지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퇴한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그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계속 했는데 대통령이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직접 전화하고 해서 이제 했는데, 비서실장을 막상 하다 보니까 이 대표가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새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을 그 좀 돕는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지금 위기에서 빠져나가려고 자꾸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무슨 뭐 면담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 진실 게임을 벌이고, 박 실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나 그 당 지도부랑 함께 그 대통령 만난 거 외에는 안 만난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마치 만난 것처럼 또 얘기하는 진실 게임까지 벌이고, 이게 뭔가 하는 모습에 아마 참을 수 없었던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조금 그 얘기했지만 이른바 성상납 논란 의혹, 그리고 뭐 증거인멸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비서실장인데 이 대표가 비서실장인 본인에게 정확하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윤리위와 관련해서도 윤핵관 뭐 어쩌고 하는데 윤핵관하고 이양희 씨는 아무 관련도 없고 그분은 이준석 대표가 당내 일부 반대도 임명한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물러나게 된 거고 그럼 세 번째 윤심이 작동한 거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경제, 안보 굉장히 위기인데 총력을 다해서 그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데 여사여대 상황에서 그 여당이 야당을 이끌기는커녕 이렇게 자중질환만 보이면은 그게 이뻐 보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만뒀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후임 비서실장이라도 임명할 수 있을지 굉장히 조금 상황이 계속 좀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의 사퇴 표명에 대해서 정치 원로들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박성민 실장의 사의 표명은 이준석 대표한테 알아서 그만두시라라는 어떤 대통령의 사인처럼 느껴지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만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 모르죠. 저는 간둔다고 봐요. 그만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어떤 상황을 갖다 전제로 해서 사퇴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7월 7일 날 윤리가 판단을 한다고 그러니까 윤리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끝나고 나면은 조속히 당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알아서 그만두시라는 윤 대통령의 사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성상납 의혹 여부를 떠나서 이 돌아가는 주도권 경쟁에서 워낙 당내 이런 갈등이 많으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용퇴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박지원 전 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분석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여소야대예요. 대한민국 국회는 워낙 힘이 세고 대통령의 지위가 어떻게 보면 국회 권한보다도 더 허약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집권 여당의 사실 지도부는 동력을 모아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지금 지도부의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 죄송스러운 상황이죠. 피로감을 빨리 없애려면 어쨌든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진상규명부터 빨리 이루어지긴 해야 되겠네요. 이준석 대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사의 속도도 빨리 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빨리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윤리위도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당대표 본인도 납득하고 여러 사람이 납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2030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거를 밝혀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오늘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차례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야당 예비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민영배 의원, 무소속의 민 의원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사실 최근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법 헌법 재판 청구한 것과 그리고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걸 꼬집고 있는데요. 일단 워싱턴에 도착한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방문 목적하고 소감 부탁드릴게요. 한미 간 관계에서 사법기관 간의 공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왔습니다. 취임 초기에 이렇게 해외 출장을 나오는 게 일반적이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주 있었고요. 어차피 일은 일대로 하는 거고 요새 일하는 게 다 폰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한국 일을 소홀히 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안 계신데 굳이 꼭 FBI 방문 때문에 이번에 꼭 오신 겁니까?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일 뿐인데요. 대통령께서 가시는 거하고 제가 여기 오는 거하고 특별히 관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동훈 장관 비판의 선봉에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위장탈당 논란을 부른 이 인물이 있습니다. 이 한동훈 씨가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오만방자한 경우는 저희가 처음 봤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들거나 누구 외압을 받거나 청탁을 받거나 이런 단 한 번도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한 번도 외압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셨죠? 외압은 받았지만 제가 들어준 적이 없다는 거죠. 외압을 검수완박 관련해서 핵심 인물은 민영배 의원이요. 대통령과 소통령이 관종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 아싸는 뭐 한동훈 씨라는 뭐 이런 직함 뭐 표현도 했는데 노돌 교수님 정치쇼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 뭐 민형배 의원이 다른 사람도 아닌 민형배 의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정치쇼라고 말씀하시고 관종 경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이게 또 정치쇼를 벌인 게 바로 거기 주역이 바로 민형배 의원 아니겠습니까? 법은 국회가 만들죠. 예. 법은 국회가 만드는데 위헌적 법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이런 그 검수완박법 절차적으로 특히 정당성을 잃어버린 그런 위헌적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바로 위장탈당 꼼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위헌적인 법을 만든 게 바로 민영배 의원 아니겠습니까?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위헌법률 심판 또 뭐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그런 것이 우리 헌법에 돼 있고요.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헌법 재판이 활발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헌적인 법률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 보는 게 맞고요. 이게 참 그 민주당 내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게 바로 이 검수완박 법률이다. 거기에 주역 중에 하나가 바로 민영배 의원이니까 저는 어쨌든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영배 의원만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 의원이 이렇게 꽤 목소리를 키우고 있긴 합니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화면으로 바로 들어볼까요?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복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어디가 복당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당에 복당할 계획이십니까? 복당해야죠. 그런데 아직 당에서 복당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 안 받아야죠. 왜 그러냐면은 민영배 의원의 그 법사위에서의 위장 꼼수 탈당은 우리 민주주의의 규범을 깨트린 행위입니다.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97그룹들,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이 민영배 의원의 이 위장탈당 의혹을 뭐 비판하고 있어요. 복당 문제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볼 것이다. 뭐 당내에서도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97그룹이 86그룹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일관되게 뭐 박용진 의원이든 강병원 의원이든 이런 거 민주주의 정말 규범을 깨트리는 행위다 질타하면서 복당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세대 교체한다는 97그룹 제가 비록 여당입니다만 약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고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본인이 누가 봐도 꼼수인 탈당한 다음에 법사위에서 위장 탈당 아니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친 영상 우리 국민들이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을 이렇게 꼼수로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다음에 안건 소위라고 하는 이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배려해주는 그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참 많이 써왔던 방법인데요. 이런 걸 용인하게 되면 다음에 누가 소수당이 되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민주주의나 국회 정당 운영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 계속 무소속으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국회를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다음번 총선에서 이 민영배 의원에게 공천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민영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중에 최초로 이재명 의원을 대선 경선에서 공개 지지 선언했던 친이재명계의 핵심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민영배 의원 거취에 대해서 별말을 안 하겠지만 막상 당대표 되고 나면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챙길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농후하다고 봐서요.
이재명 의원에게 이 97그룹의 의원들이 당대표 되더라도 민영배 의원 복당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답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위장 탈당 논란은 지금 헌법재판소 관련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 뭐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그걸 한번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들어보자라고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민영배 의원을 비롯한 철험의 강경파 의원들을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이 부분으로 다시 귀결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장경태 의원 등 이제 철험의 일부 의원들이 민영배 의원 지금 복당시켜야 된다 예. 이런 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걸 일축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헌재 결정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복당시켜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위장 탈당이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그런 거 증명을 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최소한 일단은 헌재 결정 이후로 지금 미뤄둔 상황이고 대부분의 그 민주당의 스탠스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영배 의원이 마음이 좀 급한 거를 제가 좀 알 수가 있는 게 예. 제가 그 민주당의 이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제가 이제 패배 원인 분석 그 토론자로 한 두어 차례 갔거든요. 예. 갔는데 민영배 의원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무소속인데. 예, 무소속인데 앉아 계셔서 이제 다른 의원들하고 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검수완박이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큰 뭐 역할을 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인상을 많이 쓰셨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비판을 했을 때. 면전에서 김 대표님 면전에서 인상을 썼다고요, 민영배 의원? 아니 뭐 그냥 안 좋아진 거죠. 뭐 저를 뭐 노려보거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적으로 나오니까 예. 본인의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의원 행사 모임이 있으면 거의 다 참석합니다. 지금. 아니 사실 지방선거 때도 광주 예. 현장에서 선거운동 됐었잖아요, 민영배.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가 복당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엄습을 하면서 아까 전에 SNS도 내가 대여 투쟁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그래서 위해서 한정훈 장관을 비판하는 예, 거다. 그런 것들도 같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권에 도전하라는 이런 박용진, 강병원, 당내 97그룹이 민영배 의원을 비판했고 아직도 여전히 당대표에 출마하냐 마냐를 두고 고심 중인 이재명 의원 얘기를 짧게 해보는데요. 이 의원 옆집이 대선 기간 동안 선거사무소로 사용된 거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저 출마 못하게 또 지금 저한테 어떻게 타격을 가해보려고 온갖 거짓말로 그리고 3년 7개월 동안 자기들이 고발해가 수사하다 무혐의란 거를 또 재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쇼하고 있는데 사골도 이 정도 울고 먹으면 맹물도 안 나옵니다. 압수물이 좀 양이 좀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 확보하셨는지 좀. 관련 있는도 그렇게 자료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대선 기간에도 여러 논란거리였었죠. 뭐 실체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순회동 이재명 의원의 자택 옆집이 이 경기주택공사 직원들의 합숙소였는데 왜 굳이 여러 합숙소 중에 여기에 옆집이 있냐. 그래서 이게 선거 사무소 아니냐.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계속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GH 본사와도 굉장히 멀어가지고 굳이 저 순회동에 그 숙소를 얻을 필요도 없고 또 마침 도지사의 옆집을 얻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그 의심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인 김혜경 씨 그 법인카드 이제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이것이 배달됐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다 먹었느냐. 만약에 그 옆집에서 선거 사무실이 있었다면 거기서 그 선거 도왔던 사람들이 먹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특히 그 GH 당시에 그 이현옥 그 사장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그 본인 스스로 리틀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성남 FC나 주빌리은행에서 그 고문으로 근무도 했고 그 전폭적으로 그 이재명 지사를 돕는 분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 옆집에 그 편하게 사무실을 쓰라고 혹은 최소한 좀 옆집을 비워주려고 거기에다가 숙소를 마련하고 뭐 이제 이재명 지사가 편하게 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은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게 되면 10년 동안 출마를 못 해요. 어디까지나 사실로 확인됐을 경우 그렇습니다. 거죠?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재명 그 의원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대선도 출마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래서 법조인들 가운데는 대장동이라든지 성남 FC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이 선거법 위반 문제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 다시 하나만 리마인드 다시 알려드리면 이 김혜경 씨의 심부름을 했다고 알려진 공무원 배모 씨와 그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았던 7급 공무원 사이에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예. 그때 배 씨가 무슨 말 하냐면 자기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누가 다 먹는지 모르겠다. 아들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초밥 10인분이나 어마어마한 양의 한우나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단서가 바로 옆집에 있는 그곳에서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대선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나눠 먹은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의심이고 네, 그래서 직접 관련성 있는 팩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그 녹취록을 유추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단순히 기숙사를 제공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혜경 씨의 법카 불법 사용 의혹과도 연관이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수사의 파고를 이재명 의원이 넘어가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옆집 합숙소와 법인카드 논란이 뭐 의심과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 연관성이 아직 나온 게 아니니까요. 경찰의 오늘 압수수색 결과 얘기도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재명 의원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제 분위기를 바꿔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아 양은 살해된 것이다. 온라인생의 이 여론을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완도 실종 사건에 대해서 오늘 경찰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피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현재 상태로는 물 속에서 이렇게 다시 건들면 바로 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린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윤하양 가족은 7차례나 체험학습을 신청했는데 그 집은 정작 생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집이 아닌 다른 데서 떠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떠돌던 게 학대를 당한 거죠.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오늘 경찰 발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뚜렷한 외상은 없지만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서 당장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렵다. 익사 가능성 배제 못한다고 전달받았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익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김준일 대표님. 예. 결국 시신이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탓에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패 상태가 조금 어느 정도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라서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기한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진행이 된 거라서, 그러니까 익사일 경우에는 이 폐가 좀 다릅니다. 폐가 이를테면 물이 찬다든지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 안에 있어서 바닷속에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추정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 조양의 부친이 이를테면은 뭐 스마트폰 검색 내역에 뭐 익사 고통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검색을 했다. 예, 검색을 하고 그리고 정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동안 검색을 했던 내역들을 볼 때 충분히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저렇게 익사 고통도 검색하고 코인 검색도 했다. 그래서 윤하양의 아빠가 코인 투자를 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뒤늦게 이런 여러 가지 말들도 나왔는데요. 일단 아직 경찰도 이 사건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100% 단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온라인상에선 이런 말들까지 오늘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가족 살인이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일 뿐이다. 여기 어디에 윤하양의 뜻, 아이들의 뜻이 들어있냐. 좀 여러 이런 말들이 나왔고 어제 뉴스탑10 댓글에도 이런 글들이 좀 쏟아졌는데요. 노돌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이고요.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추정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누리꾼들 얘기처럼 이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잖아요. 부모들은 혹시라도 극단적으로 선택했다 치더라도 이건 일가족 동반 극단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아이는 미리 혹시라도
무슨 수면제 같은 걸로 잠들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다 특히, 추정입니다. 예, 다 추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고요. 이 사건, 이런 사건 날 때마다 늘 얘기하죠.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가족 정서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부모들이 선택하면서 아이를 남기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안타까운 일뿐이고요. 이게 아직도 추정이지만 혹시라도 이제 부모들이 뭐 코인 투자를 해서 빚을 져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코인이 엄청나게 폭락을 해가지고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 법에서는 다시 기회를 줍니다. 파산이나 회생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럴 때 혼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혹시라도 본인들 혼자만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지 말고 이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용기가 있었다면 더 회생할 수 있는 의지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글쎄 본인 스스로에 대한 여러 생각도 있고 뭐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했을 거지만 주변에 뭐 전화 한 통 혹은 본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여러 생각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안타까운 생각 계속 듭니다. 온라인상에서 오늘 이 들끓는 얘기, 이 분노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이 소식은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지금 비 소식이 중요한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맨발로 출근한 이른바 K 직장인 얘기가 있는데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이 얘기입니다. 어제 오늘 중부지방에 집중적인 비,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추가 비 피해 없도록 오늘 밤까지 고비니까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런데 오늘 정말 멀고도 멀었던 출근길 현장이 포착이 됐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 장마 소식 내일 아침까지는 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데 오늘 특히 수원에 있는 1호선 세류역에 출근길에서 아예 이 출근길 지하도를 갈 수가 없으니까 맨발로 가는 사진들이 많이 포착이 됐고 얼마나 좀 비가 많이 내렸는지가 좀 실감케 하더라고요. 일단 저 정도 비가 오면 출근 하루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꿋꿋하게 맨발로 지하철역 건너서 또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 보면 많은 분들의 애환도 느끼고 또 매번 이런 침수 사고가 장마철에 발생하는데 왜 계속해서 지하철이나 철도 같은 기관 시설의 배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 이게 2022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과 비교해봐도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비 많이 왔네, 직장인들 고생하네 하면서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평소에 대비를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감정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세류역이 수원시에 있는데요. 김 대표님, 저 수원 또 다른 곳, 수원이 좀 여러 눈에 띄는 피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중고차 매매단지도 바로 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중고차 주인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누적 강수량이 보면은 대충 지금 저 경기 남부에 좀 특히 비가 많이 왔는데 한 20cm가 넘었습니다. 25cm 누적가 어제 밤부터 오늘 그러니까 누적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온 거죠. 근데 물이 지대가 낮으면 또 물이 쏠려 버리니까 저게 이제 차가 다 잠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거기는 한데 앞으로 더 반복될 가능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기후 위기라는 게 지금 지구의 기온이 상승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국지성, 호우성, 게릴라 이런 비, 강수가 이렇게 더 잦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열대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배수 시스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금 더 정부가 지자체가 나서서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아침까지가 고비다. 이번 집중호우. 근데 특히 경기 북부 시민들이 지금 잠 못 이루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화면을 같이 이도원 의원님 보실까요?
조금 전에 알려진 사실인데 북한이 이 환강댐을 또 사전 통지 없이 우리 측에 알리지 않고 방류를 했다. 조금씩 방류를 언제 시점부터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실 2009년에 정말 안타까운 참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몇 차례 뭐 사고가 있었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마 50대 이상인 분들은 기억할 것 같은데 전두환 정부 때 그 북한이 금강산의 그 댐을 막아서 수공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평화의 댐까지 건설하게 됐는데 그때는 너무 좀 과도한 조치였지만 실제로 이제 북한이 이런 장마를 이용해서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물의 양을 통제하면서 우리를 좀 어렵게 한 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당국에서 그 협력을 요청을 했죠. 환강댐 방류하려면은 좀 사전에 알려달라.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뭐 친절하게 잘 알려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 굉장히 인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 새로 출범했는데 윤 정부와 북한 간의 어떤 작지만 그 소통의 시도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환강댐 관련해서는 정보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가장 최근에 2년 전이었습니다. 2020년에도 주택 71채가 침수됐고 군사시설 100여 곳이 유실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환강댐 방류를 두고 우리도 촉각이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북한은 또 예고 없이 방류를 조금씩 했기 때문에요. 통일부가 조금 전에 유감 표명까지 했습니다. 장마 관련 소식까지 저희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반미 반일해서 얻은 게 뭐고 친중 친북해서 또 얻은 게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좀 지지하시는 그런 댓글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K-패션 태극기 배지 멋집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 당내 분위기는 꼭 롤러코스터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대표 주장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 1년번호 확인해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밝혀주세요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불쌍합니다. 완도 실종 사건.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또 하나의 영상 사건 사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춘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10여 명의 작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그대로예요. 맥주를 실었던 트럭이 적재함이 열리면서 맥주 한 2,000여 병이 도로 위로 급격히 쏟아졌고 사실 맥주가 쏟아진 것도 쏟아진 거지만 저렇게. 근데 만약에 또 지나가는 차가 과속을 하다가 저걸 만약에 밟았을 경우 타이어가 터지고 또 2차 피해까지 있었는데 시민들이 또 발빠르게 대처해서 30분 만에 또 저걸 다 치운 영웅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정말 저 춘천 시민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시민의식이 많이 살아있네요. 예. 비도 오는데 저렇게 또 수고를 맡기지 않으신 분들께 박수를 보내고요. 내일 지금 저 춘천시장님, 강원도지사님 취임식이죠. 저런 분들 좀 초청해가지고 예. 표창장 좀 수여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예. 해당 기사도 망연자실했다가 저런 도움을 받고 뭐 고맙다는 인사 표시까지 했는데 일단 저 수많은 맥주병을 하나하나 도로 위 작은 영웅들, 뭐 꼭 큰 영웅들 이분들이 많이 나서줬습니다. 시민의식 얘기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만나봤습니다. 예, 뉴스탑 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고지한 김건희 여사 관련 여론조사는 저희 뉴스탑10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A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